11세기 초에 사실은 바이킹 일부가 북아메리카에 가서 그 이미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지만 그 지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과 10여 년 만에 거기서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활동들이 15세기 말부터 활발해지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 교역에 있다 하는 거죠. 국제교역. 그 국제교역의 중심은 비잔티움이었다. 그 비잔티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476년에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마가 반달족의 침략과 게르만족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남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로마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그 지역이 본래 그리스 문명권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여러 도시, 주로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과 그리고 중동의 여러 지역들과의 교역을 하죠. 특히 중요한 물건이라면은 동쪽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비단과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향신료, 후추라든가 정향이라든가 육두구라든가 하는 그런 향신료들이 주로 거래되는 고액의 향신료들이 거래되는 아주 비싼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세기쯤 되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의 세력이 엄청나게 팽창이 되면서 비잔티움이 압박을 받고 비잔티움 자체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지만 비잔티움이 차지했던 많은 땅들은 이슬람에게 점점점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13세기 초가 되면 이슬람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슬람과 경쟁 관계에 있던 서유럽의 국가들이 이슬람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전쟁은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종교전쟁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에는 많은 돈이 드니까 그 전쟁에 물주가 있단 말이죠. 전쟁에 군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늘 회가 바뀔 때마다 십자군 원정의 회가 바뀔 때마다 좀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4년에는 이 비잔티움과 콘스탄티노플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탈리아 베니스의 상인들이 주로 십자군 원정을 후원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십자군 원정대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가요. 그것은 교황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에서 많은 보물을 약탈하는 그야말로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미명 아래에 일어난 일종의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폭로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플은 살아남아서 계속 교역로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약 100년이 지난 1321년경이 되면 당시 이슬람의 가장 지배적인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이 계속 이 콘스탄티노플에 속한 영토를 주변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일개 도시국가로 축소되고 만다. 그런 겁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죠. 처음에는 이 보시는 방향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의 영토를 표시한 것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지도는 대개 15세기 지도인데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 거기만 이제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도시국가 콘스탄티노플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여기 이제 지금 11세기 초부터 15세기까지를 표현했는데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사실상 야금야금 뜯어먹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그 비잔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완전히 그 정복 사업에 목숨을 건 사나이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황제인 메흐메트 2세였어요. 이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반드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이슬람화하겠다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황제로서 이 부유한 도시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요새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대규모로 동원하고 하는데 그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데 특별한 무기를 가져옵니다. 그 특별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죠. 그게 바로 다다넬스 포라고 하는 대포인데 이거는 대포의 길이가 무려 8.5m 그리고 이 대포의 몸체를 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께가 20cm예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름이 64cm나 되는 약 축구공만한 축구공보다 더 크겠네요. 축구공보다 훨씬 더 큰 대포알을 넣어서 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용한 대포알은 쇠로 된 대포알은 아니고 돌로 된 대포알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돌덩어리를 놓고 쏘는 거죠. 그걸 이제 이런 다다네스 포를 가지고 대포를 쏘았는데 이거를 이제 엄청난 양을 쏟아부었어요.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에다가. 왜냐하면 그 성벽이 엄청 두꺼웠거든요. 두껍고 여간에서는 깰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였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1453년에 결국 약 50일간에 걸쳐서 포격을 합니다. 이 다다네스포로. 그래서 드디어는 함락을 시키죠. 이 지도에서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그 초상화가 바로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고요. 그리고 이 지도 그림은 메흐메트의 비잔틴 정복을 기념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전면에 보이는 도시국가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또는 비잔티움이죠. 이 비잔티움을 완전히 해군이 봉쇄해서 포위하고 대포로 결국 포격을 해가지고 성을 함락시켰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그리스, 터키 지역에 최후의 기독교 도시가 멸망했다 하는 거죠. 이 기독교 도시가 멸망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동방과 무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점을 유럽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453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단종 때입니다만 이제 메흐메트 2세가 군사작전을 시작하죠. 시작해가지고 50여일 동안, 정확히는 53일 동안이에요. 하루에 7차례 포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커다란 돌덩어리, 지름이 60cm나 되는 돌덩어리를 총 5,000발이나 성벽에다 쏴 뱉는데 그때 들어간 화약만도 25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약을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5,000발에 25톤이니까 한 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000발에 5톤을 썼다는 뜻이 되니까 1,000발에 그러면 한 발을 쏠 때마다 뭐 그야말로 1,000kg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화약을 쐈다, 화약을 들여 쐈어요. 그 당시에 화약은 그렇게 오늘날의 화약보다는 성능이 낮으니까요. 도대체 그런 화약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당시 수준에서는 뭐 거의 기적이죠. 그래서 1453년 5월 29일 날 들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던 그런 의미에서의 요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보루, 예루살렘 탈환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실제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더욱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화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25톤이나 되는 화약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이 깨졌다. 이제 화약 앞에는 아무것도 맞설 수가 없다. 화약이 전쟁을 결정한다. 그러므로서 결국 칼과 창으로 승부를 하던, 칼과 창과 방패로 승부하던 중세 기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서양 중세는 사실상 끝난다. 기사 중심의 사회는 끝난다. 화약의 시대가 온다. 그 화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잘 알려준 사건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함락이었다. 그 화약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슬람이었다. 이슬람이 그렇게 과학적인 무기죠. 이를 사용한 것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었던 겁니다. 그 메흐메트 군대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약 30년 뒤에는 이탈리아 해안도 넘보게 됩니다. 물론 이탈리아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좌절감을 느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